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전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이 드실까 이런 생각도 들곤 하죠. 지난주에는 부모님이 계신 납골당에 다녀왔는데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을 뵙고 올 때마다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곤 한답니다. 전 부모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가진 눈물겨운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유치원 교사셨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아버지는 어머니가 근무하시던 유치원에다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셨대요. 그곳에서 두 분이 서로 호감을 가졌고 결혼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아버지 성격이 원체 수줍음이 많으셔서 어머니가 데이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만 했다고 하시던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저를 참 애지중지 키우셨던 것 같아요. 전 바쁘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제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랐고요. 저희 가정이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정말 차고 넘쳤네요. 항상 절 따뜻한 눈빛으로 보던 어머니, 저만 보면 한박 웃음을 짓던 아버지, 우리 세 식구는 딱히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죠. 잠시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 시절이 가슴 사무칠 정도로 그립습니다. 그렇게 단란했던 저희 집에 불행이 들이닥친 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노랗게 뜬 얼굴로 절 보며 부르더군요. 담임 선생님의 표정을 보곤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죠. 선생님은 제 두 손을 꼭 붙들고 영문을 모르던 제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단다. 선생님이랑 병원에 같이 가봐야 할 것 같아. 선생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교통사고라는 말에 숨이 턱 막혀왔어요. 선생님이 급하게 절 태우고 병원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마주한 부모님은 이미 차갑게 식은 뒤였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학교 잘 갔다 오라며 웃어주시던 부모님이셨는데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낯설게 보이더군요. 다른 어른들과 한참 대화를 나눈 선생님이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제게 말씀하셨죠. 아버님과 어머님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는구나.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치이신 모양이야.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근무하던 유치원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가끔 일을 일찍 마친 아버지는 어머니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어머니를 데리러 오곤 하셨거든요. 그날도 그랬던 모양인데 참 허무하게도 두 분 모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승용차에 참변을 당하고 만 것이었죠. 전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겁니다.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전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할 뿐이었어요. 학교와 담임 선생님이 나서서 어린 저 대신 이런저런 일을 도맡아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멀리 사는 이모와 이모부가 달려왔고 전 그저 넉나간 사람처럼 멀뚱히 앉아 있다가 작은 유골함에 담긴 부모님이 납골당에 들어가는 걸 지켜만 보고 있었죠. 행복했던 저의 일상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시더군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더 이상 제 곁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 것은 이제 제가 이모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어요. 동호야, 이제 이모랑 이모부랑 같이 살자. 힘들더라도 우리 조금만 참고 살아보자. 어?
어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치 않는 불행을 맞아야만 했고 원치 않는 삶을 받아들여야만 했으니까요. 이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언니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자식이 없던 이모 부부는 저를 아들 삼아 키우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죠.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길게 느낄 새도 없이 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동네, 낯선 학교,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엔 이모와 이모부가 계셨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두 분은 제게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점이었어요. 친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셨고 행여 상처를 받지 않을까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죠. 동호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일 모레가 네 생일이잖아. 이모가 너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하는데 한번 말해봐. 없어요. 매일 맛있는 거 해주시는데요, 뭘. 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지 말고 말해보라니까. 혹시 갈비찜 좋아하니? 갈비찜 해줄까? 저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다 괜찮아요. 알았어. 그럼 이모가 갈비찜이랑 잡채랑 맛있는 거 잔뜩 해놓을게. 네, 감사합니다. 이모는 제게 해줄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주려고 했고요. 전 그런 이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살았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이모 부부가 나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까, 혹시 그러다 날 쫓아내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거였죠. 어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모 부부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모 부부는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해 주시면서 제 마음이 열리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 머릿속에는 이제 고아가 됐으니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모 부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절 맡은 거지 언제까지 절 돌봐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제 스스로 살얼음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혹시 다음 달에는 날 고아원에 보내진 않을까? 아니면 해외 입양 같은 걸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틈만 나면 그런 걱정에 빠져서 살았던 제가 낯선 환경 속에서 잘 적응했을 리가 없겠죠. 학교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도 잘 사귀지 못해서 따가운 눈총을 받기 일쑤였어요. 그 와중에 유일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도 있긴 했습니다. 이모부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절 데리고 야구장에 자주 가셨어요. 구름처럼 모여있는 사람들이 공 하나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만큼은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더군요. 제가 넋을 놓고 야구 경기를 보고 있으면 제 머리를 쓰다듬는 이모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호야, 재밌지? 앞으로 이모부랑 야구장 자주 오자. 그땐 정말 이모부가 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구를 유난히 좋아하시던 아버지도 절 데리고 야구장에 자주 가셨거든요. 그렇게 이모부와 야구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근심과 걱정이 조금씩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두 분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이모부와 야구장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이모 부부는 제가 잠든 줄 알고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시더군요. 하지만 선잠에서 깬 저는 두 분의 대화를 전부 들을 수 있었죠. 오늘 동호 기분은 어땠어요? 야구장에선 괜찮았어. 잘 웃고 신나하기도 하고. 아유, 다행이네요. 형부가 동호 데리고 야구장에 자주 갔다고 하더니만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나저나 당신이 고생이네요. 잘 모르는 야구를 보고 있는 게 지루하긴 한데 동호가 좋아하는데 뭐 어때? 야구가 아니라 야구 할아버지라도 동호가 좋다고 하면 데리고 가야지. 여보,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나도 동호 좋아해.
물론 동호가 좀 더 날 좋아해 줬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 어려서 그렇겠죠. 동호도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두 분의 이야기에 내심 놀랐습니다. 저와 같이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던 이모부가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저 절 위해서 좋아하는 척하고 야구장에 그렇게 자주 데리고 가셨던 거였어요. 두 분이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답니다. 그걸 알고 난 이후부터 전 두 분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쓸데없는 걱정은 버리고 제게 진심인 두 분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모와 이모부는 부모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두 분께 의지하며 점차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모와 이모부를 부모 삼아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를 갔다 돌아와서 보니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더군요. 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그분이 반색하며 제게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동호야, 이게 얼마만이니? 내가 누군지 알겠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너무 어렸을 때 보고 처음 보는 거니까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겠지. 나 네 고모야. 미국으로 이민 간 고모. 고모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에게 미국으로 이민을 간 누나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미국 남자를 만나서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다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요? 전 떨떠름하게 처음 보는 고모에게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그래,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걸 이제 알게 됐지 뭐니. 누구 하나 나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이고, 우리 동호 불쌍해서 어쩌나. 기억에 없던 고모님이 울음을 터뜨리니까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되신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것도 좀 이상했고요. 고모님이 뒤늦게 소식을 알고 찾아오셨어. 네 얼굴 보신다고 소식 듣자마자 한국에 오셨대. 아까 오전에는 아버지 납골당에도 같이 다녀왔어. 아, 그래요. 이모님의 설명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렇게 어른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고모라는 분이 제게 이런 말을 꺼내시더군요. 동호야, 너 혹시 미국 가서 살고 싶지는 않니? 네? 거기에서 영어 배우면서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면 참 좋을 거야. 한국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는 큰 나라니까. 갑작스러운 고모의 말에 당황스럽더군요. 왜 고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이모와 이모부도 당황한 거 마찬가지였어요. 저 고모님 죄송한데요. 아이한테 그런 농담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겨우 적응을 하고 있는 애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사돈, 저야말로 죄송한데요. 제가 동호한테 하는 얘기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제가 사는 곳은 미국에서도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남들은 유학 보내지 못해서 안달인 곳이라고요. 동호가 미국에서 살면 애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면 애가 혼란스럽잖아요. 갑작스러운 건 사돈이죠. 왜 애를 의논도 없이 걷어서는 복잡하게 만드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고모라는 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이모와 이모부에게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사돈, 사실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당연히 동호는 제가 걷었을 겁니다. 그간 제가 미국에서 사느라 동생에게 그런 횡액이 닥친 줄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동호는 제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화들짝 놀란 이모가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냈어요. 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찾아와서는 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세요? 그럼 고모님께서 저희 동호를 미국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저희는 동호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요. 아니죠. 제가 몰랐으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죠. 동호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지내는 편이 동호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나을 겁니다. 실은 그 말씀 드리려고 직접 찾아온 거예요. 죄송한데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언니랑 형부가 그렇게 된 순간부터 동호를 우리 자식처럼 키우기로 결심했고 이미 저희가 동호의 후견인으로 결정된 일이에요. 그거야 제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제가 동호의 법적 후견인이 됐을 겁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좀 알아봤는데 미성년 후견인 자격 여부는 법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네? 아니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럼 우리 동호를 데리고 가시려고 소송이라도 걸겠다 이 말씀이세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러지 말고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돈께서 아이 거둔 건 다른 목적 때문이잖아요. 다른 목적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애 부모가 들어둔 보험금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사고를 낸 가해 쪽에서도 합의금과 위로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다면서요? 아닙니까? 게다가 애 부모의 유무형 자산은 어떻게 하신 건데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다 그 재산이 탐나서 그래서 우리 동호를 냉큼 거두겠다고 나서신 거잖아요. 아니 고모님, 애 앞에서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도 알아볼 만큼 다 알아봤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고요. 사람 욕심이 그렇게 지나치시면 벌 받아요. 죽은 애 부모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엔 사돈이 동호를 사랑으로 거두었다기보다는 돈을 보고 키운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요. 아무튼 전 이대로 넘어갈 생각 없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해 볼 생각이 없으시다면 전 법적으로 끝까지 해결해 볼 생각이에요. 네? 뭐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대체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부모님의 보험금, 부동산, 보상금, 재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고모의 말대로라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수억 원이 훌쩍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와 이모부는 그 돈이 욕심나서 절 키우기로 결정을 한 거라는 거죠. 정신이 혼란스럽더군요. 뭔지 모를 배신감에 가슴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모 부부가 제게 보내던 따뜻한 눈빛과 관심들 모두가 오직 돈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고모는 이모 부부에게 단단히 엄포를 넣고 떠났어요. 전 이모에게 눈을 부릅뜨고 물었어요. 이모, 저분 말씀이 사실이에요? 정말 돈 때문에 절 키우기로 한 거예요? 아니야, 동호야. 절대 아니야. 저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그럼 보험금이라는 그 돈 어디 있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어떻게 됐는데요? 네? 그건 네가 크면 다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모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군요. 이모와 이모부는 절 속인 게 분명했어요. 두 사람이 제게 보여준 사랑이 전부 가식적이고 거짓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됐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 돈 가지고 두 분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아주 감사했습니다. 전 악을 쓰듯이 그렇게 쏟아내버리곤 그 집을 뛰쳐나갔어요. 절 애타게 부르는 이모의 목소리까지 가증스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아무 버스에나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정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버스에 앉아 있었죠. 마음 내키는 정류장에서 내려 또 다른 버스로 갈아탑니다. 당시에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겠다는 심정이었던 것 같네요. 하루 종일 버스며 기차며 타고 다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전라도 정읍까지 내려와 있더군요. 그것이 바로 무려 2년이나 지속된 고단한 노숙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간 어린애가 빈손으로 집을 나왔으니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전 다시는 이모네 집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집도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해가 떨어지면 폐가 같은 곳에 숨어들어서 잠을 잤습니다. 밤새 무서움에 떨면서 배가 고프면 농작물 같은 걸 따먹기도 하고 마음씨 좋은 분에게 얻어먹기도 하면서 버텼죠. 그렇게 한 일주일을 버텼을까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 일 좀 시켜달라고 사정을 했죠. 절 딱하게 본 할머니 할아버지가 비어있는 겹방을 내주셨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돌보는 일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갈 곳 없던 저는 그조차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밥 공기가 넘치도록 수북하게 쌓인 하얀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할아버지가 몇만 원을 제게 건네주시곤 했죠. 그렇게 한 20일쯤 일을 했을까요? 할아버지 댁으로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는데 못 보던 애가 있으니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얘는 누구예요? 일하러 온 학생이야. 학생? 할아버지의 심드렁한 대꾸에 이장님이 제게 묻더군요. 어디서 온 학생이야? 대학생인가? 혼자 왔어? 네? 사정이 있어서 잠시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 아니, 어디서 왔는데? 연고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일을 시키면 곤란한데? 제가 머뭇거리며 답을 잘 하지 못하자 이장님이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며 돌아가시더군요. 그렇게 마을 이장님이 절 수상하게 여기는 바람에 할아버지 댁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전 한 달도 못 돼서 그 집을 몰래 도망치듯 나왔고 수성동이라는 동네로 넘어가 고기도 구워보고 배달 일도 해보았어요. 좀 번화가라서 일거리는 많았지만 그 역시 길게 버틸 수는 없었죠. 아무래도 사장님들이 신분이 불확실한 미성년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걸 꺼려했거든요. 유흥가라서 경찰도 자주 눈에 보였고요. 경찰한테 걸리면 분명 이모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전 또 어쩔 수 없이 기차를 타고 그 동네를 떠났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서울역이었어요. 그곳에선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도 주고 쉴 곳도 마련해 준다는 말을 얼핏 들었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었죠. 도착한 서울역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군요. 공허한 눈으로 지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아저씨,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면 또다시 술을 먹고 잠을 자는 할아버지, 교회에서 나눠주는 빵을 먹기 위해 열정적으로 설교를 듣는 아주머니까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배고픔과 고단함에 거부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전 길거리 생활에 인이 박힌 사람들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노숙인들이 정이 많아서 제게 길거리 생활하는 노하우들을 아름아름 알려주시더군요. 어디서 몇 시에 밥을 나눠주고 무슨 요일에는 저기로 가야 하고 낮에는 여기서 쉬고 밤에는 저기서 쉬어야 한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이쪽이 명당이다. 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몸으로 체득해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배가 고파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불안해서일까요?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눈이 빨리 떠집니다. 줄임배를 움켜쥐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무료 급식소를 기웃거립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빈 식판을 들고 입맛을 다실지도 모릅니다. 일찍부터 줄을 서서 밥을 얻어먹곤 지나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개를 구걸해서 자판기 커피까지 뽑아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운이 좋은 날이었죠. 달콤하고 고소한 커피가 입안을 뜨뜻하게 적시면 우습게도 그조차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으니까요. 처음엔 한 달만 노숙을 하면서 지내다가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이 석 달이 되고
어느덧 눈 깜짝할 사이 계절이 바뀌어 있곤 하죠. 박스를 깔고 잠을 자다가 등이 베겨서 더 이상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어느새 세상 모르게 잠을 잘 수 있었고 팔이며 다리며 얼굴이며 꽤 하얗던 피부는 새카맣게 변해 있더군요. 노숙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정신도 혼미해졌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노숙을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밤에는 냉기와 싸워야 하고 낮에는 따가운 시선과 싸워야 했지만 어느새 이게 내 인생이니 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18살 앞길 창창한 나이에 전 노숙 생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절 찾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마땅히 갈 곳도 없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고 낀이라는 단어만이 그날의 바람이었죠.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지하철역 어디쯤에 쭈그려서 내리는 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절 보는 시선이 딱 느껴지더군요. 고개를 들어 물끄러미 올려다봤는데 낯익은 얼굴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절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습관적으로 손을 내밀며 푼돈이라도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오래도록 잊고 있던 제 이름이 나오더군요. 동호야, 야 이놈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네? 이모부? 그렇습니다. 이모부셨어요. 제 손을 붙잡고 야구장에 다니던 바로 그 이모부였습니다.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기나 해? 너 이 자식 정말 이러면 못 써. 이모부는 절 붙잡고 한참이나 오열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틀이나 굶었다는 소리에 저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꽁꽁 얼어버린 온몸에 온기가 도는 겁니다. 그제야 한없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이모부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모부는 긴 설명은 집에 가서 하자며 절 이끌고 집으로 가셨어요.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이모와 통화를 하며 드디어 동호를 찾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놀라서 우는 이모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잘 들렸어요. 꼭 2년 만에 제 발로 박차고 나갔던 이모 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솔직히 돌아와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간의 길거리 생활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왜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이모 부부가 무슨 목적으로 절 거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밥을 굶지 않고 몸을 누일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이모는 제 등짝을 때리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이모부는 그런 이모를 진정시키면서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난 후에야 전 그간에 있던 사정을 차분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모 부부는 제가 가출을 한 순간부터 절 애타게 찾아다녔더군요.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하고 전단지까지 만들어 붙이며 전국을 샅샅이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절 찾기 위해 생업까지 내던졌고 절 찾은 서울역에도 이미 여러 차례 다녀갔었답니다. 그리고 이모는 제게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해주셨어요. 동호야, 이건 너희 부모님이 들어둔 생명보험금이야. 여기를 보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법적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지? 이건 네가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네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이건 네가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돈이니까 이모와 이모부가 절대 손댈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모, 그리고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도 네 명의로 되어 있고 부모님 사고로 받은 보상금도 진즉부터 네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놨어. 다시 한번 잘 봐. 전 눈을 비비며 이모가 준 서류와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모의 말은 전부 틀림없었어요. 두 분은 제 앞으로 된 재산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모두 제가 상속받을 수 있게 처리해 두셨더라고요. 허탈했어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집을 나가버린 거였죠.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말 그대로 접신물에 코를 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동호야, 나랑 네 이모부는 널 진짜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기로 했었어. 절대 돈이 욕심나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이제 내 말이 믿어지니? 넌 어떻게 이모 말을 잘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거야. 우리가 그동안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기나 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절로 눈물이 쏟아지며 통곡을 하고 말았죠. 두 분의 진심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제라도 이렇게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알겠니? 진짜 마음을 몰라주었던 아쉬움보다 제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두 분의 모습에 깊이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미숙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얼마나 못난 짓이었는지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이모, 이모부,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죠. 정말 여러 감정이 뒤섞이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견인을 자처했던 미국에 사는 고모님과 소송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모와 이모님이 그대로 제 후견인으로 인정이 됐고 고모는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일을 얼굴 모르는 고모 때문에 우리 가족이 큰 부침을 겪게 된 셈이었죠. 전 며칠간 몸을 추스른 후에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미처 다 마치지 못한 학업을 검정고시로 이어갈 생각이었죠. 이모와 이모부도 제 생각에 기특해 하시며 적극 도와주셨고요.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한 후에 값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절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 그렇게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마치고 난 후에 대학까지 진학을 했고요. 자동차 관련 일을 쭉 하다가 직업전문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죠. 성인이 되면서 전 부모님에게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전부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그간 많이 올라서 몇 배로 뛰었고요. 3억이 넘는 부모님의 보험금도 모두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묶어둔 돈에다가 이모가 돈을 보태 부어온 적금도 만기가 됐고요. 그렇게 따져보니 제 손에는 무려 15억이 넘는 재산이 있더군요. 이게 다 이모와 이모부 덕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서울 근교에 있는 적당한 전원주택을 계약했어요. 2층 집에다가 넓은 정원이 있는 멋진 집이었죠. 이건 부모와 다름없는 이모 부부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었어요. 여태껏 20평대 빌라에서만 살아온 이모 부부에게 멋진 집을 선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전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이모 부부를 모시고 근교로 나갔습니다. 보리밥과 더덕구이로 배를 채운 뒤 제가 계약한 집이 있는 마을로 두 분을 모셨죠. 이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더라고요. 동호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 여기 근처에 예쁜 카페가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아유, 그런데 너무 비싸지. 그냥 집에 가서 과일이나 먹지. 뭐하러 그래.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에이, 내가 이모한테 그 정도도 못 사줄까 봐? 그러니까 이모부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합니다. 그래, 동호가 다 커서 우리한테 이렇게 만난 거 쏘고 싶다잖아. 그러니까 잠자코 있어, 여보. 으이그, 당신은 애가 얼른 돈 벌어서 장가 미쳐 모아야지. 자꾸 돈만 쓰면 돼? 두 분은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옥신각신 하십니다. 그리고 전 이모 부부를 집으로 안내했죠. 이모, 이모부, 이 집 어때요? 예쁘죠? 그래, 집이 너무너무 좋다. 정원도 있고 집도 높고. 아유, 이런 데서 살면 소원이 없겠네. 그런데 여기가 카페야? 카페치고는 너무 조용한 거 아니니?
종업원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카페가 아니고 두 분이 살 집이에요. 우리가 살 집?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가 남의 집에서 살아? 이 집 남의 집 아닌데? 이거 이모랑 이모부 집인데?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봐. 이거 제가 계약한 집이에요. 두 분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샀다고요. 어?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누구한테 주려고 집을 샀다고? 이모는 제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어요.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하고 나서야 드디어 알아들으시더군요. 아이고, 동호야, 이 비싼 집을 사다니 왜 그랬어? 다 늙은 우리가 이런 집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아휴, 두 분이 제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모. 그리고 이모부,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바르게 클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도 아마 무척 고마워하고 계실 거예요. 동호야, 제 말에 두 분이 눈물을 지으시며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좋은 집으로 옮긴 두 분은 작은 텃밭을 가꾸시며 잘 지내셨어요. 원래도 좋았던 두 분 사이가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 제 선물이 멋진 선물임이 틀림없었죠. 이제 이모는 여한이 없어. 딱 하나만 빼고. 네? 딱 하나만 빼고요? 그래, 우리 동호가 좋은 여자랑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지 않겠니? 아, 결혼이요? 그래, 남들 다 시집 장가 가는데 너만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셈이야? 이모한테도 그런 기쁨 한 번쯤은 느껴봐야 하지 않겠어? 에이,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이모의 잔소리는 오직 저의 결혼, 그거 하나였는데요. 좀처럼 그 바람은 못 들어드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제게 인연이 봄바람처럼 찾아오더군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여교사분이었는데 처음엔 가까운 동료로 지내다가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결국 우리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 소식을 전하자 두 분이 말도 못하게 좋아하시더군요. 아이고, 동호야, 내가 소원 성취를 했구나. 잘했다, 아주 잘했어. 아유, 이모,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너무 좋아 죽겠어. 이제 네가 결혼을 한다니까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참나, 이모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그러게,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걸? 그래요? 이제 그렇게 바라던 이모 소원 들어줬으니까 이제 두 분이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소원? 오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마. 우리 동호 소원이 뭔데? 어디 한번 시원하게 말해봐. 정말이죠? 정말 제 소원 들어주실 거죠? 그렇대도 어서 말해보라니까. 전 두 분에게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바람을 꺼내놓았어요. 전 이모와 이모부가 정식으로 제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네 부모가 되어달라고? 네, 제가 정식으로 두 분의 친양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게 바로 제 소원입니다. 동호야,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럼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은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두 분은 제겐 부모님과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동호야. 제 말에 두 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셨어요. 어른이 되고서야 이런 말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했지만 이제 저도 결혼을 하게 됐으니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 어른들에게 이모와 이모부를 저희 부모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저는 혼주석에 앉아있는 두 분을 보며 눈물을 참 많이 쏟았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에게 어여쁜 손자까지 안겨드렸으니까 저 효도한 거 맞죠?
제 착한 아내는 제 이런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께 더 잘하고 애교도 많이 부리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예쁨도 많이 받고 있고요. 시간이 날 때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두 분을 찾아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또 다른 부모님이 계신 낙골당에 인사를 드리러 가곤 하죠. 언니, 나예요. 잘 있었어요? 우리 동호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대요. 괜찮죠? 우리 애들 잘 살 수 있도록 언니랑 형부가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알았죠?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당부하는 이모의 말에 괜스레 코끝이 찡해졌어요. 제 지난 일들을 회상해 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기꺼이 제 부모가 되어주신 이모와 이모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애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쏙 닮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것만 바뀌면 다 괜찮아질 거다 싶은 게 있죠. 가령 딱 마음에 드는 셔츠가 있으면 좋겠다거나 얼굴에서 뭐 하나 고치면 될 것 같거나 살만 빼면 인생이 바뀔 것 같고 어디든 취업만 되면 인생의 꽃길이 펼쳐질 것 같다. 이런 거 말이죠. 근데 셔츠를 사고 나면 어울리는 바지가 필요하고 얼굴에서 뭐 하나 고치면 또 다음에는 다른 곳에 손을 대고 싶고 살만 뺀다고 인생은 전혀 바뀌지도 않고 취업 후에는 또 다른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저도 이것만 되면 내가 이것만 해내면 최악의 치다른 상황이 모두 바뀔 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집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도맡아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생 때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께서는 혼자 저와 제 남동생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 건설 현장을 돌면서 일을 하셨대요. 어쩔 수 없이 집에는 늘 저희 남매를 챙겨줄 어른이 부재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저 자신과 3살 어린 동생을 챙겨야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동생과 함께 빵이라도 입에 하나씩 먹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 동생하고 간식 먹으면서 숙제하고 냉장고에 할머니께서 챙겨주신 반찬 꺼내서 상 차려서 먹고 동생하고 같이 양치하고 씻기 귀찮아하는 동생 어르고 달래서 씻으라고 한 다음에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게 저의 일과였어요. 물론 아버지의 빈자리에 쓸쓸하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싶었지만 한 달에 손을 꼽을 정도로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의 피곤한 얼굴을 보면 그 어리광도 쏙 들어갔네요.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 때문에 저는 늘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챙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간 군대에서 체질에 맞았는지 말뚝을 받겠다고 하고 직업군인이 됐거든요. 키가 훌쩍 커서 군복 입고 집에 오는 동생은 늘 제 눈에는 귀 밑도 제대로 못 닦는 어린애 같은데 제가 조금이라도 누나 노릇을 하려면 제게 누나, 나 어디서 아직도 누나가 이것저것 챙겨준다고 하면 욕먹어. 난 됐으니까 누나 본인이나 챙겨 이제. 나도 다 컸으니까 나한테 챙김도 좀 받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는 건 아무래도 몸에 익지가 않더라고요. 대학에서도 그랬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누가 조금이라도 저를 도우려고 하면 뭔가 빚지는 것 같고 내가 뭘 잘 못하고 있나? 왜 돕지? 하는 기분이 들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직장에서 친해져서 언니 동생 하게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언니가 달에 2번씩 모여서 노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틈에 앉아 쭈뼛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있는 빈 컵에 물을 따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제 앞에 휴지를 깔고 수저를 놔주고 메뉴판을 제 앞에 펼쳐 놔주기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챙김 받는 걸 영 불편해하는 성격이라고요. 주경 씨, 이거 잘 안 먹네요. 다른 거 음식 더 시킬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배불러서요. 옆에서 너무 챙겨주려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고 황송한 느낌이었죠. 친한 언니에게 들어보니 그 남자는 저보다 2살 많고 교정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도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됐고 1년이 넘었을 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는 장 걱정 없이 순탄했고요. 시댁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모두 좋은 분들처럼 보여서 마음을 놓게 됐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내가 자주 가는 점집에서 너희 결혼 날짜 받아왔다. 점쟁이가 그러는데 딱 좋은 날이 있다더라. 평소에 신점이나 사주, 관상 역학 같은 걸 아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나 남편은 거의 맹신 수준이라고 혀를 끌끌 찼지만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맞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고 오히려 답답해 하셨다네요. 아니, 그 점쟁이가 저 인간 허리 수술하는 날짜랑 잘 된다는 것도 맞추고 주역이 시험 합격하는 것도 다 맞췄어. 민정이 유치원 옮기는 것도 다 점쟁이 말 듣고 옮겨서 잘 된 거 아니야. 주경아, 내가 괜히 믿는 게 아니야.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 결과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믿겠니? 아유, 맞네. 남역이 싸움하고 피해자랑 합의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 점쟁이가 다 맞췄구나. 새언니,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둘째 오빠 때문에 한창 마음고생할 때 정신적으로 도움을 준 게 그 점쟁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물어봐야 마음이 놓이신대요. 시어머니께서 점이란 걸 조금 지나친가 싶을 정도로 믿는 것만 빼면 성격도 좋으시고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시누이도 다정다감한 성격이었어요. 대화마다 나타나는 집안의 골칫덩이라는 도련님은 만나지 못했지만 말이죠. 친구와 함께 나가 산다고 하는데 남편은 제대로 된 일은 안 하고 부모님께 돈 가져가고 본인한테 또 가져가고 동생한테까지 돈 가져가는 놈 눈에 안 보여도 걱정이고 보여도 속이 답답하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보다도 남편이 이래저래 말 많은 도련님 때문에 속을 끓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결혼식 당일에만 도련님 얼굴을 보고 그 후에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봤네요. 도련님은 매번 바쁘다, 귀찮다라는 말로 가족 행사도 다 빠졌거든요. 결혼 후에는 그 전과 달리 제가 누구를 챙기는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챙김을 받는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께서도 그렇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걸 아는 시어머니는 더욱 절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죠. 제 결혼식이 끝나고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 저 몰래 떡을 맞춰서 돌리기도 하셨어요. 제가 뭐하러 이런 걸 다 하셨냐, 제가 해도 되는데 라고 말씀드리니까 시어머니는 이런 거 다 엄마가 해주는 거라고 괜찮다고 해주시는데 가슴이 찡해졌네요. 또 시댁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을 때 가만히 제 안색을 살피시는 것 같더니 다음 주에 집으로 한약을 지어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제가 매번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게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의 양념갈비였어요. 시어머니는 종종 LA갈비를 사다가 양념에 재서 구워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찌나 맛있는지 먹을 수만 있다면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였고 마트에서 직접 갈비랑 양념 재료 싹 준비해서 시댁에 세팅까지 끝낼 정도의 맛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아신 후에는 꼭 한 달에 두세 번은 만들어서 제게 보내주셨어요. 마치 학생 때 엄마에게 받아야 했던 보살핌을 30 훌쩍 넘어서 보상받는 것 같기도 했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저도 종종 약소하지만 용돈도 챙겨드리고 또 회사 휴가 받으면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다니곤 했어요. 남편과 휴가 일정이 안 맞으면 저 혼자서 시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여행지라도 다녀왔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시어머니께서는 남다른 취미가 있기도 하셨어요. 바로 원래 다니던 점집 말고도 용하다는 소문이 도는 점집이나 철학관 같은 곳을 돌면서 정말 소문대로 용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반년 정도 지나자 시간 되면 같이 가보자고 시어머니 취미에 절 참가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니 몇 번은 괜찮겠지 했습니다. 주경아, 광주에 사돈의 팔촌 사주까지 다 맞추는 철학관이 있다더라. 거긴 전화로 예약을 해도 몇 달 뒤에 받을 수 있다는데 네가 예약을 해놓을래? 가서 하룻밤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너 거기 좋아하는 막창집 있다고 하지 않았니? 아, 막창집 말고 솥밥집이요. 그럼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는 시누이가 제게 기뜸해 준 것처럼 왜 그렇게 점에 맹신하게 됐는지 이유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둘째가 중학교 때부터 사고 많이 친 건 너도 주혁이한테 들어서 알고 있지? 주혁이도 망나니 같은 동생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걔가 주혁이 시험 준비하려고 모은 돈도 한 번 날려서 그땐 정말 아들 두 놈이 연 끊는 줄 알았어. 정말 내가 그놈의 자식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안 한 게 없다. 앞에서 빌어도 보고 같이 죽자고 협박도 해보고 또 뭐든 사람 구실하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고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말만 하라고 도와주겠다고도 해봤지. 그럴 때마다 돈만 홀랑 가져가고는 정말 데려와서 두들겨 패고 싶어도 또 그러면 더 엇나갈까 봐 네 시애비랑 나랑 골머리를 많이 썩었다. 그러다가 끝내 간 데가 동네 아줌마가 추천해준 그 점집이었는데 둘째가 속에 화가 많은 애라고 그거 달래줘야 한다고 부적이라도 품고 다니라고 해서 내가 부적을 지어다가 걔 옷 안에다가 숨기고 방에 붙이고 지갑 안에 넣어놓고 했어. 근데 봐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고를 친 적이 없어. 제가 듣기에는 그저 끼워 맞추기 같았지만 오랫동안 도련님 때문에 고생하던 시어머니께서 믿음 하나로 내적인 안정을 찾았다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도 다 어딘가에 믿음을 두고 심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시어머니의 점에 대한 믿음도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안정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결혼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엄마와 딸처럼 사이가 좋았던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틀어진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였어요. 임신 준비는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 꾸준히 남편과 노력을 했는데 별다른 소식이 없더군요. 30대 중반이던 터라 조금씩 초조해졌는데 남편은 안 되면 클리닉에 다녀보자 너무 걱정 말라고 제 불안을 덜어줬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을 하고 3년이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제게 임신에 대해 눈치를 주곤 하셨어요. 처음에는 임신 전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 같은 걸 같이 먹으러 가거나 포장해서 집까지 배달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자 시어머니도 신경이 꽤 쓰이셨나 봐요. 장남한테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제 얼굴을 보실 때마다 뭐 좋은 소식 없니? 속은 괜찮니? 테스트는 꼬박꼬박 하고 있지. 등등 질문이 점점 늘어만 가셨어요. 그때쯤 제가 혹시 몸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난임 병원에 가서 난임 검사랑
그 아프다는 나팔관 조영술까지 다 했어요. 저보다 먼저 검사를 한 남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기에 저는 차라리 내 몸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알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었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제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호르몬 수치도 정상, 다낭성 소견도 보이지 않았고 난소 나이도 오히려 젊게 나왔어요. 자궁 내막이 조금 두껍다고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착상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고요. 선생님은 간혹 몸에 문제가 없어도 임신이 늦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월경도 주기가 일정하니까 일단은 시험관 같은 시술보다는 괜찮다면 보조제를 먹고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연 임신을 해보자고 하셨죠. 딱히 별 다른 문제가 있다고 딱 결과를 받은 게 아니라서 답답했죠. 남편에게 제가 검사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된 시부모님도 결과를 궁금해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뭐냐고, 문제가 없으면 왜 안 되는 거냐, 돌팔이 아니냐고 되려 썽을 내셨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제 검사 결과를 듣고 대체 무슨 상상을 혼자 하신 건지 주말 오전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주혁이는 아침 일찍 나갔니? 아니요. 어제 당직이라서 오늘 오후에 올 거예요. 그래. 그럼 일단 주경이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너도 병원에서 검진받고 마음이 뒤숭숭했지? 네 몸인데 네가 제일 걱정이 되겠지. 그냥 몸에 이상은 없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병원에서도 자연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래, 그럼 좋지. 근데 너 정말 나나 주혁이한테 더 할 얘기는 없니? 가족끼리 나중에 일 더 크게 안 만들려면 그냥 지금 말하는 게 나아. 아휴, 몸에 아무런 이상 없다는 애가 이렇게 애가 안 들어선 이상하잖니. 주혁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내가 들었는데 과거에 한 번 지운 이력이 있으면 다음 임신이 힘들다더라. 자궁이 약한 사람은 더욱이 그렇고 너 정말 뭐 없었니?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고작 임신이 좀 늦다는 이유만으로 제게 혹시나 아이를 지운 과거가 있는지, 그게 지금 임신이 안 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라고 묻는 시어머니의 말에 얼굴에 열이 확 올랐어요. 어머님, 빨리 손주를 못 보는 것 때문에 속상하신 마음 다 아는데요. 정말 그 말은 듣기 거북하네요. 일단 저는 그런 과거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어머니께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요. 만약 그런 이력 때문에 임신이 힘들다면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왔겠죠. 그건 네가 빼먹고 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니. 안 그러니? 우리 이대로 장남한테 손주 못 보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하니? 어? 민정이는 시집 가면 그 집 식구고 남혁이 걔가 우리 집안 대를 잇겠어? 주경아, 나랑 네 시애비한테는 주혁이밖에 없어. 그냥 혹시라도 숨기고 있었으면 괜히 입 꾹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밝혀져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지금 말해라. 어? 아니, 없다니까요. 못 믿으시겠으면 같이 저 담당하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안 말릴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과거에 대한 의문을 풀지 않으셨어요. 진짜 저를 대동해서 제 담당 의사에게 가서 검사 결과를 함께 들었고 제게 별 다른 이력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게 임신이 안 되는 원인도 아니라는 걸 의사 선생님의 입을 통해 듣고서 의심이 조금 사그라지셨죠. 그 후로는 아예 노선을 바꾸셨는지 하루는 저보다 먼저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 어머님, 여기서 지금 뭐 하세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 왔니? 아니, 그냥 반찬 좀 해서 가져왔다. 주혁이한테 현관 비밀번호 물어봐서 들어왔지. 괜히 바쁜 애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너 있을 때 나오면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하잖니. 냉장고에 넣어놨으니 나중에 먹어라, 어? 게장은 한 일주일 뒤에 더 놔뒀다가 먹고. 그렇게 말하시고는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발빠르게 집을 나가시더군요. 제 검사 결과를 안 이후로는
서먹했던 분이 웬일이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왜 그날 시어머니가 그렇게 뭘 들킨 사람처럼 굴었는지 알게 됐죠.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다가 발견했어요. 한 10장 정도는 되는 부적이 매트리스 바닥에 다다다닥 붙어 있는 광경을요.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시어머니를 빼고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매트리스에 부적을 발견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네요. 그랬더니 화장실 변기 뒤, 화장대 서랍 반대쪽 바닥, 거실에 둔 거울 뒤편 등에 하나씩은 꼭 붙어 있는 같은 모양의 부적을 무수히도 많이 발견했네요. 나중에 시댁에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에게 부적 봤다고 왜 말씀 안 하셨냐, 뭐 그렇게 많이 붙이셨냐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우물쭈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네가 이런 거 안 믿는 거 아는데 그래도 뭐든 해야 하지 않겠니? 그거 정말 효과 좋은 거랬어. 1년만 딱 붙여두면 바로 애가 들어선다고. 제발 나 믿고 한 번만 그대로 내버려 둬봐라. 어? 그런데 그 부적이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거였으면 우리나라의 난임 클리닉은 전부 다 망했겠죠. 당연히 그 부적을 붙이고 1년이 지났을 때도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럼 그렇지 하고 그 부적을 다 떼서버렸고 저도 그냥 그래 이렇게 쉬울 리가 없지 하는 생각에 씁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던 점쟁이가 써준 부적이 아무런 효과가 없던 건데 시어머니는 그 점쟁이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적을 써줬는데도 임신을 못하는 제게 그 책임을 물으셨어요. 저도 검사를 하고 2년 후에 시험관도 한번 도전해봤지만 실패를 해서 굉장히 예민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너 아무래도 부적만으로는 안 될 정도로 망가진 몸뚱이 같으니까 구슬하자, 구슬. 점쟁이가 너 굿해서 나쁜 기운을 빼면 애가 들어선다고 했어. 어머님, 이제 그 점쟁이 얘기 좀 그만하세요. 분명 부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게 말이나 돼요? 그냥 재미로 하거나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은 너무 심각하게 믿으시는 것 같네요. 저는 그런 어머님 믿음 굳히는 거에 보탬될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굿하자는 거 거절한 이유로 시어머니는 제게 완전히 뒤돌았습니다. 시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굿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꼭 그 굿을 해야 임신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싫다고 하는 저를 이해도 하지 못하셨고 또 괘씸하게 생각하시기도 했어요. 여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게 자존심만 빡빡 내세운다고 하셔서 저는 임신하는 게 여자 구실이면 여자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완전히 척을 두고 돌아섰을 때 남편이라도 제 편이 됐었으면 제 속이 조금이라도 괜찮았을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저를 두둔해 줬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어머니 말은 그냥 무시해라 했던 사람이 제가 검사를 받고 2년쯤 시험관도 하면서 임신 준비에 힘을 쏟을 때 점점 지친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 제가 시험관을 해보자고 했을 때도 남편은 심드렁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그거 꼭 해야 돼? 자연 임신 가능하다고 했다며. 가능하다고 해도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잖아. 그냥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니 맥이 탁 풀렸습니다. 저는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서로를 다독이고 힘을 주면서 안 되는 임신 문제를 조금이라도 낙관적으로 헤쳐나가고 싶었는데 남편은 같은 마음이 아닌지 협조를 안 하더군요. 거기에 남편의 걱정대로 시험관도 한번 실패를 하니까 남편은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아픈 제 속을 박박 긁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진짜 남일처럼 말한다. 이거 나만 실패한 게 아니라 당신도 함께 실패한 거야. 아니, 난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했잖아. 정말 내 말대로 돈만 낭비했으니까 그러지. 지금 그 돈이 그렇게 아깝니? 우리 둘이 아이 갖는데 도움 좀 받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그 돈이 아까우면 나중에 애 낳고 키울 때 드는 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획한 임신이 계속해서 좌절되니 저희 사이도 점점 틀어졌어요. 이렇게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아무리 애를 갖는다고 해도 그게 잘 된 일인가 싶기도 했네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가 임신만 하게 된다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제가 임신을 하지 못했기에 사이가 멀어졌으니까 애가 생기면 그 멀어진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고 해결될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점쟁이를 향한 믿음과 제 믿음이 뭐가 다른가 싶네요. 아버지께서는 괜히 마음이나 몸이나 상하지 말고 너무 애 갖는데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때 제 목표는 그거 하나였거든요. 남편은 임신 준비에는 전보다 적극적이긴 했어도 집을 비우는 시간이 훨씬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초과 근무를 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말 저녁에 나갈 준비를 해서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전혀 의외의 답을 했습니다. 남혁이 만나러 가. 도련님을? 왜? 아니, 원래 연락을 하고 있었어? 시댁에서 나간 후에는 연락도 잘 안 했다며. 저번 달부터 했어. 일 시작해서 자리 잡았다고 나한테 보답하고 싶대. 밥 살 테니까 나오라고 해서 그냥 밥만 먹고 오려고. 친구 따라서 유흥업소 관리한다고 하던데. 걔가 그렇지. 다른 일 뭘 할 수 있겠어. 착잡한 얼굴로 도련님을 만나러 간 남편은 의외로 상쾌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술도 한잔 했는지 빨갛게 달아올라서 제가 기분 좋아 보이네. 도련님하고 재밌게 놀았나 봐. 하니까 해실거리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 남혁이가 정신을 좀 차렸나 봐. 지금 월세긴 해도 집도 구하고 만나는 여자도 있대. 돈도 좀 모았는지 나한테 이제 만나면 본인이 산다고 술이든 뭐든 먹고 싶으면 다 부르라는 거야. 남편은 도련님이 정신을 차리고 사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그저 도련님 이름 석자만 나와도 한숨부터 푹 쉬고 그 새끼라고 말을 시작하던 사람이 도련님을 만나서 외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이 본인 동생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말릴 수가 있나요? 그냥 그래도 조심해라 하고 말았죠. 근데 제 걱정과 다르게 도련님은 남편에게 돈 얘기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잘 지냈어요. 그게 너무 지나쳐서 문제였죠. 남편은 일주일에 한 4일은 도련님을 만난다고 갔습니다. 도련님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위로해주러 간다고 나가고 한동안 나가더니 나중에는 그냥 습관처럼 나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도련님만 챙기는 거 아니냐. 평소에도 추가 근무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던 사람이 나랑은 시간을 안 보내냐고 해도 그저 몇 년 동안 연락 끊긴 동생이랑 회포 좀 푸는데 그걸 질투하냐고 한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소중한 동생과 시간을 보낼 때 저는 혼자 말라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상황이 이런 건가 봅니다. 저는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안 좋은가 했는데 결혼을 하고 꼬박 9년 만에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임신을 한 거였어요. 드디어 제 몸에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한 테스트기에 나타난 빨간 줄 2개를 보고 처음에는 제가 헛거를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눈앞에 2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겁의 시간 동안 기다린 소식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죠. 아버지께서는 그때 일하고 계시던 공사 현장에서 당장 절 보러 오신다고 호들갑을 떠셨고, 동생은 유모차나 침대는 사지 말라고 본인이 꼭 선물로 사준다고 벌써부터 조카에게 줄 선물을 고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한지 아는 시누이는 본인 일처럼 기뻐하면서 제게 축하한다고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했죠. 시어머니께서도 당장 이름 받으러 가야겠다고 하시면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하더라고요. 교대를 마치고 퇴근한 남편에게 어떤 깜짝 놀랄 방법을 생각지도 못하고 냅다 두 줄이 나타난 테스트기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얼떨떨한 얼굴로 있다가 해맑게 웃으면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반응은 하늘을 날고 있던 제 기분마저 땅 끝까지 가라앉게 만들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어? 어, 이거 진짜야? 뭐야? 그럼 진짜지 가짜겠어? 오늘 회사 반차 내고 가서 초음파도 보고 왔어. 석 달이래. 석 달? 내가 그때 집에 들어왔었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데. 아니, 나는 그냥 몇 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시험관까지 했었는데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임신이 된 게 거짓말 같잖아.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래. 남편의 반응은 전혀 제가 상상하던 반응은 아니었어요. 제가 싸늘하게 대답을 하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분명히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쓰다가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에 태아 친자 테스트 가능한 기간, 이 검색어가 남아있는 걸 말이죠. 그걸 발견한 날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몰라요. 혹시나 제가 소리를 지르다가 뱃속 애한테 영향이 갈까봐 제대로 소리도 못 지르고 악에 받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게 뭐야? 당신 정말 내 뱃속의 애가 당신 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임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미안해. 일단 진정 좀 해봐. 어? 나도 놀라서 그랬다니까. 생각을 해봐. 그렇게 안 되던 임신이 어떻게 갑자기 되냐고. 그럼 당신 씨가 아니라 다른 남자 씨라서 임신이 됐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당신한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 당신 설마 이제 와서 후회해? 괜히 애까지 만들었나 싶고 그래? 제가 무섭게 추궁을 하니까 남편은 끝내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뱃속에 애 성별을 알고 이름을 받으려고 점집에 갔는데 거기서 그랬다네요. 며느리 뱃속애가 그대가 아들이 아닌데 다른 놈이 보이는데 진짜 그 아들하고 만든 애 맞어? 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난다기보다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고작 그 점쟁이가 한 소리 때문에 결혼하고 계속 병원 다니면서 고생한 제게 그런 모욕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게 미칠 듯이 황당했어요. 그래서 뭐야?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나 그 점쟁이 말 하나로 내가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서 애 만들어 왔다. 그 소리야? 아니, 그걸 믿어? 아니, 난 믿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예상도 못 했는데 임신이 됐고 또 어머니까지 그런 소리를 하니까 머저리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으니까 그제야 미안하다고 나는 안 믿는다고 그냥 어머니가 한 소리에 괜한 생각이 들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근데 그렇게 사과를 한들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나요? 또 시어머니는 이미 그 점쟁이 말을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게 찾아와서 아주 당당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 그 점쟁이가 너한테 다른 남자가 보인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너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어디서 지우거나 나와서 보낸 거 아니냐고 했던 거다. 나는 이제 너란 애를 못 믿겠다. 어떻게 우리 집 와서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던 임신이 굿도 안 했는데 덜컥 됐는지 난 도통 이해가 안 가. 그거 진짜 우리 장소 맞니? 이해를 못하는 건 어머님 사정이고요. 저는 부끄러운 짓 하늘을 우러러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애는 저랑 어머님 아들 아이고 괜히 이해할 생각도 없는 어머니께 이 아이가 정말 남편 아이인지 제 입 아프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네요. 앞으로 출산 준비하면서 괜히 힘 빼고 싶지도 않고요. 이 일에 대해서 제게 사과하고 싶으면 그때 말씀하세요.
그전까지는 어머님 얼굴 뵙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아예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 막달이 될 때까지 사과도 하지 않으셨고요. 시댁에서도 시누이만 빼면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은 없었고, 또 남편도 분명히 저를 믿는다고 했지만 관계가 그전처럼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남편이 고작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게 의심을 품고 제 임신마저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게요. 남편은 늘 점을 맹신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대체 왜 이제 와서 점괘를 신경 쓰는 건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고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별다른 걸 찾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생겨서 헤어질 명목으로 제가 다른 사람 애를 가진 건 아닌지 의심을 한 건 아닌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나오질 않으니 그저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싫고 질려서 헤어지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저는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흥신소의 남편 뒤를 밟아달라는 의뢰를 하게 됐죠. 그리고 몇 주 뒤에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갈 만한 결과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원하던 임신이고 또 임신만 한다면 모든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다니 매일같이 속앓이를 하다가 이렇게 나만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면 나만 손해다 싶었네요. 그래서 가타부타 다른 일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일단은 출산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때쯤엔 남편이 제대로 된 생활비도 생활비 통장에 넣지 않아서 저는 배가 부를 대로 부를 때까지 회사에 나갔어요. 병원비나 산후조리 비용은 전부 아버지께서 먼저 부담하신다고 나서주셔서 걱정이 없었지만 나머지 비용은 다 제 월급으로 했죠. 더 서러운 건 아이를 낳는 그날까지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동생과 아버지만 제 곁을 지켰고 애를 낳은 후에는 시누이만 본인 남편과 함께 제 얼굴을 보러 왔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 올 거라는 걸 생각도 하지 못했는지 힘없이 축 늘어진 제 얼굴을 보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없다고 해서 여기 온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미 진통이 올 때부터 병원에 도착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모든 기대나 희망이 소멸된 후라 감흥이 없었네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딸이 출산을 했는데 오지도 않은 사위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셨고 저는 그냥 직장에 일이 생겨서 못 온 거다. 시어머니도 지금 편찮으셔서 그런다 하고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쉬다가 퇴원을 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아들과 함께요. 남편은 마지막 날까지 병원에 오지 않았지만 저는 놀라지도 또 슬프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와 동생에게도 퇴원 날짜를 말하지 않고 먼저 시누이 집에 들러서 잠깐 아들을 맡겼어요. 시누이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라서 남편만 집에 있을 줄 알았더니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냄새가 제 코를 찌르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의 양념갈비 냄새요. 안에서는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도 나고 간간히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는데 와, 이게 말이 되나? 정말 상식 이하 수준이 아니다 했어요. 제 집 주방 식탁에는 신나게 양념갈비를 굽는 시어머니와 그 옆에 누군가의 그릇에 다 익은 고기를 놔주는 남편, 그리고 제가 언젠가 사진에서 본 여자가 그 익은 고기를 맛있게 받아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라는 존재가 없다면 시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정답게 고기를 뜯는 광경처럼 보였죠. 저는 천천히 걸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이내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얼굴색이 싹 굳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니?
남해에 나왔으면 그 집으로 가야지. 아직도 그 소리세요? 점쟁이 말만 믿고 제가 남편 애가 아니라는 걸 믿고 계시냐고요. 그럼 너같이 의문스러운 애보다는 그 점쟁이 말을 믿어야지. 주여가 너 쟤한테 말 안 했니? 아, 오늘 퇴원하는지 몰랐어요, 나도.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퇴원할 때는 전화할 줄 알았는데.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사람을 왜 불러? 바람난 남편을 뭐하러 병원까지 불러서 차를 얻어 타고 오냐고 내가. 어머머,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바람은 무슨 바람. 여기 있는 수정이 네가 다른 남자 애 베고 나서 우리 아들이 만난 아가씨야. 먼저 외간 남자 만나서 애까지 뵌 게 누군데? 바람이라고 하니? 그래, 너 차라리 잘 왔다. 이제 너 남의 식구야. 여기 수정이가 이제 우리 장남이랑 만나서 진짜 우리 핏줄인 장손 만들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 당신도 정말 어머님 말을 믿어? 언제는 그 점 믿는 어머님이 한심스러워 죽겠다며. 왜 갑자기 점쟁이 말만 믿고 내가 다른 데서 임신해서 온 거라고 믿는 거야? 어? 점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안 되던 임신이 된 게 이상하잖아. 너는 무슨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 것이지.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성큼성큼 다가가 식탁을 두 팔로 쓸어버렸어요.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위에 있던 식기며 음식이며 모두 바닥에 쓰러졌고 앞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는 소리를 내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아니, 이제 남의 식구라고 했으니까 아닌가? 아줌마라고 할까요? 뭐? 아줌마? 아줌마, 새로 예쁜 며느리 봐서 좋으시겠어요. 근데 어쩌나? 그 며느리 한 줌밖에 안 되는 아줌마네 장남 돈 보고 접근한 여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흥신소에 의뢰해서 남편의 뒷조사를 했었으니까요. 예상대로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 눈앞의 여자와 손잡고 팔짱 끼고 데이트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또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갔다 나오는 사진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까요. 심지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도 봤죠. 흥신소 직원은 그 여자에 대해서도 말해줬습니다. 저 사람이 저 여자 어디서 만났대요? 소개? 아니면 직장에서? 아, 직장이긴 직장이죠. 도련님, 아니, 저 사람 동생이 일하는 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랑 손님으로 처음 만났을 테니까. 업소? 그게 다 무슨 소리냐? 수정아, 너 회계사라며? 어머님, 그게 아니라. 엄마, 내가 설명할게요. 수정이가 남혁이 일하는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긴 하는데, 아니, 종업원이 요즘은 옆에 앉아서 술도 따라줘? 아닐 텐데. 더 충격적인 소식 알려드릴까요? 아줌마, 저 새 며느리 새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른 집 며느리인 사람이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정아, 아니지?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 지금 묻는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저는 가방에 있던 그 여자의 결혼식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건 흥신소 직원이 구해다 준 제 앞에 있는 상가녀의 4년 된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신랑 되는 사람과 껴안고 양가의 축복을 받는 사진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하고 주말 부부라고 하더니 평일에는 술집에서 일했나 봐요. 그래도 잡아서 돈 뜯어내려면 좀 더 잘 버는 놈 고르지 그랬어요. 한 달에 300도 못 버는 남자 만나서 만족도 못했을 텐데.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여자는 입에 묻은 갈비 양념도 닦지 못하고 바로 가방과 겉옷을 챙겨서 내뺐습니다. 남편이 따라가 봤지만 몇 분 뒤에 남편 혼자서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본인들이 속았다는 걸 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영혼이라도 뺏긴 사람들처럼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근데 지들이 멍청하게 속은 건 속은 거고 또 제가 다른 사람 아이를 임신을 했다는 건
계속 믿는 게 아니겠어요? 참 구제할 길이 없는 모자 아닌가요? 너 우릴 이렇게 엿먹이니까 속이 후련하냐? 어? 제가 엿먹인 건가요? 두 사람이 알아서 속아 먹은 거 아니고요? 야, 너는 나 말고 다른 남자랑 배 맞춰서 애 낳아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말하는 꼬라지 봐라. 아주 천박해서 대화를 할 수가 없네. 당신, 내가 내 아이 친자 검사에서 당신에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래? 해봐. 만약에 맞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뭐든 다 들어준다. 들어줄 능력은 되고, 됐고, 당신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검사 결과 맞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혼해. 그래도 나한테 뭐라도 보상을 해야지. 아, 1억. 딱 1억 주고 이혼해. 할 수 있겠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기세등등한 건지, 그래, 해보라고, 아니기만 하라고 으름장을 다 놓더군요. 저는 그대로 시누이 집에 맡긴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자 검사를 하러 갔고, 그 후에는 친정 아버지 집에서 지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들으시고, 그놈 절대 가만히 안 둔다고 크게 분노하셨고, 동생도 군인 자격 박탈할 각오하고 그 집안을 요절낼 거라고 했습니다. 당장 제 걱정보다도 그 두 사람을 말리는 게 힘들 정도였네요. 며칠 뒤 드디어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제 아들의 친부는 남편이었습니다. 99.999%의 확률로 제가 한 점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 결과를 듣자마자 남편은 부정을 했고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장손 얼굴 좀 보자. 주경아, 내가 그 점쟁이 다시는 안 찾아갈 거야. 내가 이름도 미리 받아놨는데 새로 지어야겠다. 어? 제 아들이 왜 아줌마 장손이에요? 절 남의 식구라고 하셨잖아요. 장남한테 1억이나 준비하라고 하세요. 저는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1억은 못 준다. 아니, 이혼을 못 한다고 나왔지만 그게 어디 지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지 바람대로 친자 검사도 하고 이혼도 해준다는데 이제 와서 뭐가 아쉽다는 건지. 지금까지 가정에 소홀했던 것도 저를 의심했던 것도 또 바람을 피우고 고작 술집에서 술 따르는 여자한테 제게 줄 생활비를 모두 쏟아부은 이력이 다 남아있는 인간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이혼을 못한다고 뻗대는 걸까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며칠 내내 제가 있는 친정에 찾아왔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였고, 시어머니는 장손 얼굴 좀 보여달라고 싹싹 빌기 위해서였죠. 나중에는 참던 아버지께서 당장 꺼지라고 내 딸이랑 손주 얼굴 절대 안 보여준다고 고소하기 전에 가라고 그렇게 호되게 혼난 다음부터는 오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 내내 계속 연락을 하긴 했어요. 길고 구질구질한 이혼 소송 후에 약속한 1억 대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전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각각 소송을 또 걸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상간녀는 그때 원래 남편에게서도 이혼 소송을 당했고 또 전 남편은 그 상간녀의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고 제 변호사가 알려줬습니다. 이게 무슨 추잡한 인과관계인지. 상간녀 소송 위자료까지 받은 후에 남편은 양육권 문제로 또 한 번 태클을 걸었지만 이미 본인 애가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검사까지 받은 인간이 무슨 권리를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저는 단독 양육권을 받았고 술집 여자에게 돈 쓰느라 빈털터리 된 인간에게 양육비를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차라리 안 주는 게 관계 정리도 깔끔할 것 같았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정말 끝까지 양육권을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장손 얼굴 좀 꼭 보게 해달라고 저를 어찌나 괴롭히셨는지 모른답니다. 이제는 뭐 잠잠해졌으니 이렇게 웃으면서 사연을 보낼 수 있었죠. 지금은 친정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소중한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은 선우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고 성도 전 남편 성이 아니라 제 성으로 김선후라고 지었어요. 저를 의심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한 집안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분명 임신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임신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또 정말 모순적으로 아이를 낳고 나니 모든 건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을 할 용기를 얻었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제게 새로운 기회나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요. 새로운 기회는 제가 태어난 아이에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괜한 의심과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원하던 장손과 또 가정을 잃은 인간들이 제발 지나간 일들에서 조금이라도 인생의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저는 제 잘못으로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릇된 믿음은 불신보다 나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인생에 있던 큰 파도를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와 제 소중한 아들의 앞날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